이제 시간이 한 40분 정도 남아서 12시 30분 정도에 마무리돼서 대화 내용들 좀 각각 한 뭐 10분 내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좀 소통 잘 해보겠습니다. 지금 준비된 질문들이 지금 이렇게 한 9개 정도의 주제가 있는데요. 뭐 하나씩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크리에이터라는 시장에 대해서 오늘 이제 그 기조연설 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기존에 제가 잘 모르던 이제 방송국의 프로듀서라는 개념, 영화 시장이나 음악 시장에서의 프로듀서라는 개념들이 이제 각각 그 비슷하지만 다르게 이제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디지털 크리에이터 또는 소셜 미디어의 크리에이터, 이런 이제 앞으로의 크리에이터 시장에서 프로듀서의 개념을 재정립한다면 어떤 크리에이터의 프로듀서가 더 이 시장을 잘 선도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선 뭐 오원택 PD님과 장지수 크리에이터님에게 좀 더 먼저 질문 드리고, 또 다른 분도 말씀 주실 의견 있으면 자유롭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원택 PD라고 불리는 사람이고요. 그 TVN에서 원래 PD 활동, PD 생활을 해왔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A 스토리라는 드라마 제작사로 이직을 하여 여기서 다시 또 프로듀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택 프로듀서라는 이제 직함으로 일을 하는데, 방송국에서의 PD와 드라마 프로듀서가 다르다는 것을 제 커리어를 경험하면서 이제 알게 되었어요. 방송국에서의 PD라고 하면 특히 저는 예능 PD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디렉터와 이제 프로듀서가 합쳐져 있는 개념으로 이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라마에서 PD, 프로듀서로 일을 하니 이제 디렉터하고 프로듀서가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프로듀서로 볼 때, 프로듀서는 이제 영화 프로듀서와 가까운 이제 전체적으로 컨텐츠를 기획하고 그 안에서 이제 뭐 펀딩이라든지 BM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고려하는 좀 더 광의적인 개념으로 프로듀서가 역할을 하고, 디렉터는 그 안에 영상 컨텐츠의 스토리텔링과 연출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이제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방송은 반대로 이제 프로듀서가 방송국 PD가 어떻게 보면 PPL이라든지 뭐 예능 컨텐츠 안에서의 BM까지도 고려를 하는 광의적 개념. 그래서 디렉터와 프로듀서를 합쳐서 연출도, 영상 연출도 책임을 지지만 어떤 그런 프로듀서의 개념까지도 포괄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주제인 이제 크리에이터 시장에서 프로듀서의 개념을 재정립한다고 하면, 이제 결국 이제 크리에이터 시장에서 크리에이터들이, 지수님이 지금 계속 활동하고 계시는 이제 크리에이터 영역에서도 결국은 이 컨텐츠를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지속 가능하게 컨텐츠를 생산해 내려면 결국은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되고 BM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프로듀서형 크리에이터, 이 전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수익을 발생시키는, 혹은 지속 가능하게 컨텐츠를 계속 멈추지 않고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하는 크리에이터가 계속 이제 생존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터 시장에서 프로듀서의 개념이라 함은 결국은 크리에이터가 프로듀서형 크리에이터들이 좀 더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올해 이제 딱 7년 정도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영화팀에서 혹은 뮤직비디오 팀에서 이제 촬영팀을 하다가 어떻게 좋은, 운이 너무 좋게 크리에이터의 시장에 들어오게 됐는데, 7년 동안 유튜브 하면서 정말 잘 될 때도 있었고 잘 안 될 때도 있었지만 늘 되게 진짜 불안하다. 하루아침에 정말 뭐 영상을 올렸는데 그냥 시청자분들이 안 봐주시면 사실 끝인 거잖아요. 그런 불안함 속에서 살았어서 방금 원택 PD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들에 너무 공감하는 게, 그런 생존법을 좀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을 프로듀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런 BM 만들기, 뭐
여기서 모니타이즈를 하나 더 만들어서 뭐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열기 이런 거를 정말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벌 수 있는 돈을 이제 많이 놓치는 사람이라고 저는 저 스스로를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기획을 좋아하고 새로운 다른 크리에이터들이 안 했던 컨텐츠들을 도전해 보는 걸 좋아해서 그냥 생존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래오래 연명하기 이런 걸 되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크리에이터 시장에서 프로듀서를 좀 생각해 보면 그냥 단순히 뭐 생방송하고 뭐 편집자분들에게 이거 뭐 편집해서 올려주세요 보다는 조금 더 어떠한 컨텐츠를 생성하든지 조금 더 인볼브가 많이 되고 기획면에서도 본인이 좀 더 들어가고 편집도 좀 더 이렇게 찝어주고 이런 전체적인 영상 하나하나에 다 인볼브가 되는 분을 저는 프로듀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크리에이터 시장이 저도 뭐한 최근 정말 장지수 크리에이터님 같은 이 상황을 한 7, 8년 동안 관찰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런 이제 디지털 기반의 크리에이터 분들의 모습들을 보고 저도 이제 광고라는 시장에 대한 존경심도 있고 크리에이터 분들에 대한 존경심도 있고 존경심이 있지만 이 시장을 정말 안 보이는 시장을 개척해가는 그런 노력들 중에 오늘쯤의 시점에서 크리에이터가 프로듀서가 된다면 크리에이터가 생존법을 지속 성장 가능한 크리에이터로서의 성장법을 만들어 가신다면 마치 지금 한국의 유명한 배우처럼 유명한 엔터테이너처럼 우리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런 프로듀서의 개념을 자신의 생존법으로 정립한다면 지금 성장할 것 같은 이 시장과 함께 현재 탑으로 달리고 있는 크리에이터 분들도 지속 성장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기회에 모인 분들과 함께 그런 크리에이터의 프로듀서화라는 주제들을 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 참 뜻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이제 웹 3.0 시대의 크리에이터 생태계 현황과 전망. 작년에 이 WCIF의 주요 주제가 블록체인, 메타버스, 웹 3.0 이런 이제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어찌 보면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크리에이터들과 정말 적합한 그런 환경이 소셜 미디어 이후에 또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꿈을 이제 품게 됐었는데요. 그 생태계는 비단 지금 영상 크리에이터로 대표되는 크리에이터들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의 또 다른 오프라인에서도 출발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이 생태계로 지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송인지 대표님에게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웹 3.0이 아직도 저희에게는 굉장히 퀘스천인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변화와 굉장히 역동적인 변화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도 이제 현재 저희 갤러리 메타버스 갤러리를 더 허브라는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점점 더 피지컬 스킨십의 중요성을 더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코비드 이후로 사람들이 본인이 경험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더 욕구가 많이 높아졌고요. 사실 그렇다 보니 이 기술이라는 것이 저희에게 하나의 도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구이지 전부가 절대 될 수는 없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인간적이고 또 더욱더 많이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나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디테일한 주제들에 좀 더 크리에이터들에게 대중들의 관심이 더 몰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작가들이라고 해서 그 미술에만 집중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 이런 작가들의 좀 더 또 팬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런 기술을 통해서 기술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서 확장성을 가질 뿐이지 절대 결코 기술이 전부가 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이런 기술이 도구로서 활용되고 그 좋은 이제 기술과 좋은 도구와 함께
크리에이터들의 기회가 증진될 거라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믿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동영상 기반의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확산과 소통의 힘이 좀 커서 먼저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트 시장 송인지 대표님이 하고 계신 그 아트 시장에서의 크리에이터 트렌드가 많이 대한민국 중심으로 지금 한류의 힘처럼 아트의 힘도 3년 5년 안에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고 저도 아마 크리에이터 지금 현재 영상형 크리에이터들과 아트 시장의 콜라보가 앞으로 좀 3년간 기대되는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세 번째 주제인 다변화 다각화된 소셜 플랫폼 지금 어찌 보면 유튜브를 중심으로 많은 컨텐츠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릴스, 쇼츠 이런 숏폼 주제들도 틱톡을 시작으로 2021년 릴스, 2021년 2월 이후에 12월에 유튜브의 쇼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컨텐츠 플랫폼들의 다변화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한국에서의 어떤 산업을 대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MCN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광고, 리테일 이런 산업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는 좀 이제 그 김태성 대표님과 안드레아 님에게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다른 광고와 리테일 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간단한 의견들 들어보려고 합니다. Can I first start by saying I'm feeling very old up here? And when he talked about the cruise ship and the 50 to 60-year-olds, you can put me right in that category. And what you're doing here is really something that my 13-year-old son, I look at him as the consumer. And I watch how he buys things or tells me what he should be sitting. He's sitting in the Cayman Islands, but he's watching K-pop, he's watching the YouTube channels. He doesn't watch cable TV, and I can't get him to watch Netflix. He only wants to watch YouTube, and that's where he's getting his information. So I really do think that is the future. It's definitely for his generation. Just putting my lawyer hat on for a moment, though, in terms of monetization, as much as it is new technology, the principles of law are still the same. It's still copyright, it's still contract. So it's new territory. I think there's going to be a lot of litigation coming out of it, probably out of the United States. Somebody like yourself, when you talked about cruise ships, that to me is just pure brilliance. I would think the easiest way, the safest way for you to monetize that type of content on the cruise ship is having a direct contract with the cruise ship. Don't worry about the royalties, collection societies. They're so far behind. And in the Caribbean, they're completely ineffectual or non-existent. So I talked to our IP service providers, Digicel, Flow, these are across the Caribbean. And the way they're monetizing it is going directly to the big hotels, the big cruise ships, lines, and they're putting the ads right into the YouTube. And that's how I believe the content creators in the Caribbean are making money. But then I'd get the benefactors and the venture capitalists to be investing, because who knows where it's going to take us. 네, 제가 질문을 근데 제대로 이해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국내 광고 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까가 질문이세요? 광고나 리테일의 그 미디어 시장들이 있는데 이런 소셜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이 이런 광고나 리테일의 산업을 뭐 지금 보완 단계이긴 하지만 보완이나 대체를 해 나갈 수 있을까? 일단 저는 그 디즈니 A&E 이제 스튜디오 이제 디지털 컨텐츠를 제작하는 스튜디오 이제 본부장으로 3년 있었고 이제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해 왔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대중적으로 좀 많이 알려진 컨텐츠가 이제 내고왕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이제 프로듀서 개념을 재정립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걸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1단계가 프로듀서 1.0은 이제 그냥 트래픽을 기획해서 트래픽을 창출하는 사람.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이제 이거 터졌다. 내고왕 조회수 나온다. 네, 그때는 이제 마니타이제이션이 되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뭐 BBQ 하고 했던 많은 분들이 아시는 에피소드 1번에 이제 조회수가 지금 1000만 가까이 나온 영상인데 그게 첫 주에 500만 뷰가 나왔고요. 그때는 이제 마니타이제이션이 되지 않았고 이제 프로듀서 2.0은 이걸 이제 마니타이제이션을 하는 기획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고왕이라는 IP는 계속해서 매 에피소드마다 어떤 브랜드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광고료죠. 광고료를 1억 원 이상을 지속적으로 지금 3년 동안 매주 받아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 MCN 산업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제 3.0은 저희가 그 생태계를 이제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거를 2년 동안 브랜드에게 그냥 1억 원, 1억 5천만 원 이런 광고료를 받으면서 이제 캠페인을 매주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가 생성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매주 꾸준히 3만 원, 4만 원의 어떤 리테일 제품들이 최소 10만 건 이상의 주문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어떤 광고 전형적인 광고 시장을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갈아엎는 과정에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예전에 시즌 1 때 그 스킨푸드라는 기업을 사실 거의 이제 안 되고 있는 기업을 그 방송 하나로 엄청나게 살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마니타이제이션이 안 됐는데 그걸 경험하셨던 대표님이 마녀공장이라는 브랜드로 이직을 하시고 저희랑 또 한 번 캠페인을 기획했는데 그때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50억을 써서 TV 광고를 하는 것보다 유튜브 저희한테 1억 5천만 원을 주고 그리고 본인들은 할인을 어떻게 보면 판촉이라고 생각하고 한 30억 정도 역마진을 보더라도 시청자들한테 6,900원이라는 가격에 화장품을 제공하는 게 100배 낫다고 하셨어요. 그 결과로 방송 직후 일주일 만에 그 마녀공장은 200억 원이라는 경이로운 매출을 일주일 만에 달성을 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어떤 말도 안 되는 가격과 이런 광고 캠페인을 저희랑 기획을 잘 하셔서 사실 온라인에 존재하는 모든 디지털 광고를 공짜로 하셨어요. 그게 바이럴로 엄청나게 확산이 돼서 그 가치가 그냥 TV 어떤 30초짜리 광고를 3달 동안 50억 원을 내서 트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하셨다고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생태계, 새로운 패러다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척 단계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그게 질문에 답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다각화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그 환경과 거기서 지금 아까 기술 보증 기금에서 발표하신 자료 내용도 너무 큰 이제 그 위안과 희망이 됩니다. 전 세계 인구 대비수 1등 한국의 크리에이터들, 그들이 창출하는 가치 8조 이상, 그리고 그들이 창출한 일자리 수 8만 명 이상. 그러니까 이런 이제 숫자들이 사실 이제 산업을 만들 수도 있는 힘이 크리에이터 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사실 지금 안드레아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해외에서도 한국의 음악을 영화를 인정해 준 것처럼 한국의 크리에이터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의사결정, 그들이 여행 가는 상품을 사는 의사결정도 한국 크리에이터들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도 지금 이런 가치를 만들 수 있지만 한국 외에 50배 큰 세계에서도 그런 산업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희망을 좀 품어보고요. 네 번째 이제 질문은 모두가 크리에이터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저도 제 아이가 8살, 10살이라 그랬는데 그 로블록스 게임을 만드는 걸 보고 그 꾸그라는 디지털 교육 사이트에서 코로나 시절 때 어디를 못 나돌아다닐 때 꾸그라는 그냥 디지털 사이트에서 공부를 해서 로블록스 게임을 만드는 걸 보고 아 얘도 크리에이터구나, 태어나자마자 물론 이제 뭐 1살부터 크리에이터가 되기는 좀 힘들겠지만 정말 네이티브 언어라는 게 있듯이 네이티브 크리에이터들의 세대가 이제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또 생각들 의견 얘기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제 장지수님이나 또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즘 또 워낙 쇼폰도 많이 유행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빼놓을 수 없는 시대가 왔잖아요. 보면 정말 하루하루 새롭고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매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불안하죠. 불안하고 무섭지만 저한테는 되게 그게 큰 자극으로 오거든요. 이제 이런 컨텐츠도 생각보다 뷰어십이 나오는구나. 뭐 이러한 컨텐츠를 하는 크리에이터 분들도 옛날에는 조금 인기가 없었다면 요즘은 이제 먹히는 시대가 왔구나. 이런 뭔가 저만의 이제 그 그래프도 만들 수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크리에이터가 너무 많아지는 건 저는 사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워낙 옛날부터 콜라보하는 걸 엄청 좋아했거든요. 아까 뭐 콜라보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콜라보를 하는 걸 엄청 좋아했어서 특히 이제 아티스트 콜라보, 그 유튜버 크리에이터 콜라보가 아닌 이제 크리에이터 뭐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뭐 그림 작가 뭐 이렇게 등등 많은 분야의 분들과 콜라보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또 요즘 보면 이제 전문 직업군에 계신 분들이 되게 크리에이터로 많이 나오신단 말이죠. 뭐 의사분들도 요즘 유튜브를 꼭 하시고 뭐 그런 직업군들이 새로운 크리에이터가 됨으로써 저로서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좀 불안하지만 어쨌든 제가 건들 수 없는 분야고 오히려 제가 같이 콜라보를 해서 시너지를 냈으면 냈지 뭐 그거로 인해서 막 견제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은 안 해봤고 되게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방송에 출연하는 예를 들어서 역사 전문가가 뭐 건축 전문가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유튜브의 크리에이터가 되는 현상들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듯이 우리가 보고 있듯이 지금 8살, 지금 15살, 지금의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분들이 지금 어찌 보면 크리에이터가 로블록스 같은 게임이 너무 본능적으로 좋아서 만들기 쉬워서 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거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보듯이 중학교에 입학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따고 이력서를 쓰듯이 살아가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듯이 크리에이터가 되어가는 시대가 점점 왔다. 근데 그걸 하지 않는다면 예전 제가 본 네이티브 크리에이터였던 싸이월드 시대 때 안 해도 됐었는데 페이스북도 안 해도 됐었는데 트위터도 안 해도 됐었는데 유튜브는 사실 힘들어서 하기 힘들었고 쇼폼은 적응하기 힘들어서 하기 힘든 지금이 와버렸지만 지금의 본 크리에이터들은 해야 하는 시대에 직면하지 않았을까. 저도 그래서 아내랑 이런 대화를 할 때 우리 아이들 컨텐츠 만들게 하자. 그래서 지금 자기들 방에서 남자, 형, 오빠, 딸 둘이서 슬라임 가지고 컨텐츠 만들면서 되게 좋아합니다. 아마 이제 올해 여름에 편집 기술을 배워서 유튜브에 뭐 가을 정도에는 올리려고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장 자체를 우리들이 인정해 주면서 본 크리에이터들을 대한민국에서 적극적으로 양성하자. 분명히 반작용도 있겠지만 반작용에 대해서도 조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5번째 주
I definitely would like to add to this because I think there's a huge potential for content creators abroad. Had I not been asked to or consider doing something with Korea, I didn't know who BTS was a year ago. Literally, and I think that's probably hard for most people to believe, but I would think most people in the Caribbean, a lot in Latin America, don't know who BTS is. And so the incredible quality of your content, you're so far ahead of everybody else that you could be with collaborations creating for other continents the content. I have a client he's doing a blockchain to sell music in Africa. That's a huge market as well. But you are so far ahead of everybody else, except maybe the Americans, that I really do think. But not everybody wants to buy from the Americans. So I just think it's a huge potential.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본 크리에이터라기보다 그냥 우리 모두가 크리에이터가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크리에이터라 함은 결국 단어 그대로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술의 발전이 결국은 테크놀로지가 우리를 모두 크리에이터로 만들어버린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이 나오면서 이제 제가 꽤 오래전에 오마이뉴스라는 회사에 있었는데 그 회사에 있을 때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슬로건으로 그 이전에 이제 언론사에서 기사를 생산하던 게 이제 일반인들도 기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 그게 90년대 말 2000년대 초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블로그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컨텐츠를 생산하는 활동에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고, 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을 유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느냐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전에는 어떤 기관이나 언론사나 레거시 미디어들을 통해서 그런 유통을 독점하고 있었던 시대라면 계속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소셜 미디어까지 탄생하고 나오면서 지금은 이제 우리 모두가 사실 인스타그램 거의 대부분 하시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계신 피드들은 어떻게 보면 컨텐츠란 말이에요. 어떤 셀럽들은 자기 인스타그램에 그냥 자기 라이프 스타일만 올렸는데 그것으로 그냥 컨텐츠화 되어서 그 셀럽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이 구매하는 걸 구매하는 행위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저는 이제 메타버스 뭐 조금 된 이야기지만 앞으로 이제 또 애플이 비전도 발표를 했고 메타버스나 계속 테크놀로지가 우리의 삶을 계속 디지털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게 자동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냥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들 자체가 다 컨텐츠가 되어버린 시대에 왔다. 그래서 이거는 크리에이터가 되기보다는 이미 우리 모두는 크리에이터가 되기를 강요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모두가 의도했으나 의도하지 않았으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시대예요. 모두가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 올라오는 피드 하나하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는 아까 그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진정성, 이게 얼마나 통하느냐에 의해서 트래픽이 발생하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떤 분이 갑자기 그냥 버튼 하나를 눌러서 카메라를 켜고 라이브로 새벽 그 가락시장에 가서 어떤 성주 참외 여러 곳이 있는데 거기서 제일 비싼 곳을 막 이렇게 뛰면서 어떤 편집도 없이 낙찰받았다고 막 만세를 불러요. 근데 그분이 팔로워도 많은 분은 아닌데 그 라이브 영상은 갑자기 100만 뷰를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그 성주 그 참외를 파는 그 집이 갑자기 매출이 몇 천만 원이 그냥 하루 만에 그분 때문에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진정성이 그냥 통한 거죠. 그분이 의도하지 않았으나. 그럼 그분도 이제는 크리에이터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모두가 그런 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도 저 말에 동의합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더 열심히 다 같이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5번째, 이제 9번째까지 주제가 있어서 조금 이제 속도 올려서 프로듀서형 크리에이터가 되신 분을 저는 대한민국의 유튜브 시장에서 정말 몇 안 된다고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만났던 예전에 제가 처음 인지했던 건 이제 꽈뚜루, 그리고 최근에 또 다시 인지하고 있는 건 뮤지션, 또 다시 엊그제 인지하고 있는 건 장 교수님, 이런 이제 프로듀서형 크리에이터로서 좀 진화하고 계신 분이 생각하는 콘텐츠 IP는 무엇일까가 궁금합니다. 감히 제가 뭐 컨텐츠 IP가 뭐다 이렇게 말하기도 잘 모르겠고요. 이제 유튜브에서 한참 한 6년 전에 부캐라는 컨셉이 좀 많이 없었을 때 저랑 이제 김은택 PD라는 분과 그 공모전에 나갔었습니다. 공모전에 나갔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라라는 공모전이어서 막 어떤 걸 해야 될지 기획을 하다가 그러다가 나온 게 꽈뚜루비예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그런 느낌으로 이제 뭔가 한국을 소개하면서 만들었던 컨텐츠인데, 그게 잘 되는 거 보면서 이제 컨텐츠를 기획할 때 남들과는 조금 그냥 틀만 조금 바꾸면 이게 생각보다 시청자들이 되게 신선하게 좋아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꽈뚜루를 잘 하고 있다가 가짜 사나이라는 대형 컨텐츠죠. 유튜브에서 사실 처음으로 이제 계란님이 기획을 하셨던 대형 컨텐츠 가짜 사나이의 출연자로 나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UDT 훈련을 잠시나마 한 3박 4일 동안 받고 오는 그런 컨텐츠였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다시 한번 이제 대한민국 국군분들에게 존경을 표하면서 이제 3박 4일을 지내고 딱 나왔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와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런 억 단위를 쓰는 컨텐츠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거 나도 만들어야겠다. 이거 가짜 사나이 나오고 바로 내 거 나올 수 있게.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만들었던 게 공범이라는 일주일 동안 상금 1억을 걸고 실제로 하는 마피아 게임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대형 컨텐츠를 만들어 보니까 컨텐츠 롱폼이 먹히는 시대가 있고 숏폼이 먹히는 시대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숏폼을 자주 보지만 숏폼을 잘 만드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롱폼 좀 크리에이터에 더 가깝습니다. 저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컨텐츠 IP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조금만 다르게 만들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되게 신선하게 여겨주고, 아까 피디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재밌고 퀄리티 있게 잘 만든 영상은 언젠가 뜬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거든요. 좀 미련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좀 진정성을 갖고 좀 더 진심을 다해서 만든다면 언젠가는 조회수가 뜬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많았고, 이제 꽈뚜룹을 5년 정도 하고 꽈뚜룹이라는 컨셉을 이제 내려놓을 때도 기획을 정말 열심히 해서 이제 장지수가 꽈뚜룹이 장지수를 이제 인터뷰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었었는데, 그것도 초반엔 조회수가 좀 안 나오다가 한 이틀 지나고 갑자기 막 300만 이렇게 400만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걸 보고 확실히 내가 진심으로 만들고 재밌어 내가 즐기는 컨텐츠는 정말 언젠간 뜨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그냥 제가 요새 느끼고 있는 거, 저희 작가님들이 이제 주로 2가지 종류의 라이브 방송을 하세요. 그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라이브를 켜서 방송을 하시는데, 사실 이거를 뭐 유튜브 채널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인기가 많은 두 종류의 영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작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그 과정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진정성에 가까운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게 술방이에요. 작가님들이 작업하시면서 술 드시는 그러면서 이제 소통을 하시거든요. 라이브로 뭐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거 너무 힘들었고 나 이거 대표님한테 혼날 것 같고 술방하면서 뭐 근데 이런 진솔한 얘기를 하는 이 의외성이라는 포인트에 굉장히 그 대중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정성 그리고 의외성이 그 콘텐츠 IP의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저도 10년 전에 기술보증기금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고 성장을 했는데 예, 지금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산정 8만 6천 명의 크리에이터들이 계신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프로듀서형 자신의 저작권을 가진 자신의 자산 가치를 가진 자신이 지속 가능한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나 컨텐츠 수익뿐만 아니라 너무 좀 심하긴 했지만 무한도전 같은 그런 IP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자들이지 않으실까. 그래서 그 도전을 했던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장지수 크리에이터님을 볼 때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전을 하시고 성과를 내시고 또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 도전을 하고 계시고 나중에 유튜브에서 천재병이라고 한번 유튜브 영상 검색을 해보시면 그것도 지금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네, 아무튼 그런 다양한 도전들을 하시는 과정이 IP가 뭘까? 이런 지적 저작 자산 이런 자산이 뭘까? 근데 모르는데 지금 다들 도전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을수록 그 도전의 결과들이 한국에서 다시 한번 K-팝처럼 전 세계로 뻗쳐나가기 좋지 않을까. 전 정말 그걸 세게 믿고 있고 지금 100배, 1000배 커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의 종류가 있을 때 IP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듀서 그들의 힘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콜라보도 필요할 거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진짜 없어서 원래 30분에 끝내야 되는데 이거 단답형 좀 식으로 좀 빨리빨리 그 한 하나당 2분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제 4개 6, 7, 8, 9 남았는데요. 감각 정보를 자극하는 쇼폼. 스토리텔링 콘텐츠의 위기일까 기회일까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잘해주세요. 네. 지금 이 주제 그리고 이거 다음 주제가 이제 뭐 그 현황에 대해서 이제 두 분께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들이었어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의 발제 같은 개념이었는데 빨리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쇼폼이라고 하는 거를 짧은 컨텐츠로 국한하지 않고요. 제가 생각하는 제가 쇼폼이라고 부르는 여기의 쇼폼은 이제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계시는 쇼츠나 릴스 같은 뭐 되게 짧은 영상들을 통칭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뭐 5초, 10초짜리 축축축 넘겨보는 영상이요. 저는 크리에이터고 스토리텔러로 살아오면서 이제 컨텐츠라는 거에 사람이 재미를 느끼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의 이제 좋은 이론을 발견했는데 미치오 카쿠 교수가 쓴 마음의 미래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어디서 재미를 느끼느냐에서 인간은 이제 기본적으로 환경 정보를 자극을 통해 그리고 오감을 통해서 환경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환경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현재 어떤 상황이다를 파악하고 인지하고 그 다음에 그 인지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시뮬레이션합니다. 이게 이제 인간이 뇌가 가지고 있는 3가지 단계인데 이 뇌의 3가지 단계를 통해서 인간만이 포유류나 다른 파충류와 달리 재미를 느낀다고 해요. 왜냐? 인간은 시뮬레이션을 끊임없이 하고 그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이 시뮬레이션을 했던 내용이 들어맞거나 혹은 이 내용과 뭔가 다른 새로운 신선한 내용이 나타날 때 재미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재미를 느껴서 이 스토리라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그게 이제 인류사적으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어떤 컨텐츠의 어떤 가치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쇼츠가 탄생하면서 이런 릴스 같은 게 탄생하면서 이 스토리텔링 컨텐츠가 근본적인 위기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술의 발달로 계속 컨텐츠를 소비하는 패턴이 바뀌는데 이제 쇼츠는 자극만을 제공을 해요.
예, 어떤 뭐 깜짝 놀랄 이벤트들이 계속 있잖아요. 버스가 뒤집어진다든지 예쁜 여자분이 춤을 춘다든지. 제가 어젯밤에 자기 전에 잠깐 반신욕을 하는데 쇼츠 넘기다가 2시간을 있더라고요. 이걸 보다가. 저는 넷플릭스나 어떤 롱폼 콘텐츠를 그냥 그 이제 뭘 보지를 고민하다가 그냥 안 보거든요. 요즘. 그래서 계속 콘텐츠를 소비하는 상황에서 이제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긴 콘텐츠를 보는데, 혹은 어떤 인지 능력을 요하는, 사고를 요하는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어려움을 계속 느끼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 콘텐츠 이 쇼츠는 계속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감각 정보를 빨리 파악해야 생존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감각 정보를 자극하는 거에 특화되어 있고, 그런 자극에 이제 기존에는 테크놀로지가 맨날 번개치는 거를 볼 수 없잖아요. 그건 되게 충격적인 이벤트니까. 근데 이제는 핸드폰으로 계속 그런 충격적인 이벤트를 끊임없이 볼 수 있게 돼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런 숏폼들을 계속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테크놀로지가 나옴으로 해서 컨텐츠 소비가 즉 펀더멘탈리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인간은 테크놀로지와 공진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위기감을 그냥 함께 나눠보고자 제가 이 주제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바로 각 분야에 계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짧게 들어볼게요. 특히 음악은 이 틱톡에서 나오는 틱톡 챌린지의 어떤 후크송들이 빌보드를 많이 점령하고 있잖아요. 뮤직 비즈니스에서도, 그리고 크리에이터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로 틱토커들로 위시되는 어제 많은 분들이 오셨고, 이분들하고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또 장르가 다르시단 말이에요. 컨텐츠를 생산하는 과정도 다르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쇼폼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12시에 이제 자려고 스스로 마음을 먹습니다. 쇼츠를 켜요. 12시 1분 되면 12시 10분에 자야지 하고 이제 10분까지만 계속 내립니다. 그러다 1분 넘으면 또 30분까지 보고 1시까지 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저는 쇼폼을 좀 잘 만드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오히려 피디님과 같이 좀 롱폼을 되게 좋아하고 원래 롱폼을 만들었던 사람이고 그거에 대해서만 고민했던 사람인데, 쇼폼이 워낙 잘 되는 걸 보니까 좀 사실 나도 아직 부족한 게 많구나라고 요즘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쇼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왜냐하면 쇼폼이 주는 이런 뭔가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이나 아까 말씀하신, 사실 시장이 엄청 커졌잖아요. 쇼폼이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저는 이게 커질까라는 의문은 있었거든요. 뭔가 그때 당시에만 해도 그런 오리지널 컨텐츠보다는 챌린지 위주라던가 그냥 이렇게 단순 댄스 영상이라던가 그런 문화가 좀 더 컸었기 때문에 쇼폼 사실 제 희망이었죠. 안 커졌으면 좋겠다. 나 못하는데 저거 했는데 요즘 너무 잘 되고 있는 거 보니까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쇼폼은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아요. 그 10초 안에 30초 안에 주는 그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이 생각보다 좀 많이 큰 것 같아서 저도 그거를 똑같이 시청자분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7초라고 하더라고요, 기준이. 7초를 끌고 갈 수 있느냐, 7초를 넘어갈 수 있느냐, 7초 안에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느냐. 7초가 딱 그 기준이라고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쇼폼을 넘기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지금 우리 모두가 이미 중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독을 긍정적인 중독으로 어떻게 이제 그 계속 이거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결국 프로듀서 혹은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질이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단순하게
꼭 진지해야지만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좋은 영상이다 이런 거 아니라 결국 그 안에 담겨진 실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지금은 좀 자극적인 거에 굉장히 몰입이 되어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좀 그런 것들을 좀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스스로 좀 고민을 해보면서 그 끌고 가다 보면 조금 더 좋은 영상 방향으로 많이 좀 시장이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쇼츠가 잘 되려면 자극적이어야만 하다라는 게 이제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쇼츠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능력, 자극을 파악하고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는 이 두 가지는 인간의 생존하고 직결되어 있는 능력이라서 본능에 있는데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는 능력 때문에 스토리텔링이 발전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쇼츠는 자극을 파악하는 능력, 가장 근본적인 생존에 직결되어 있는 본능을 건드리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에 우선하고 이 자극이 세고 강할수록 계속 중독될 수밖에 없다. 예, 이게 핵심이라서 예. 그래서 저 30초만 이 얘기 더 하면 저 클라이언트한테 이거에 대해서 항상 답을 드릴 때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 답을 드릴 때는 어쩔 수 없이 답을 드려야 되니까 기회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가 될 거다. 근데 지금 이제 종합을 해보면 기회가 되려면 영화, 뭐 빙그레 아이스크림, 뭐 올리브영 이런 회사들이 아니면 천재병 같은 음악을 런칭하신 크리에이터님 이런 분들이 숏폼을 10배, 100배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 근데 그 활용을 하면 당연히 틱톡이나 이런 곳에서 음악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면 음악 활성화가 돼서 스트리밍 순위에서 올라가게 되고 영화 콘텐츠에 대해서도 자극적으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7초 만에 빨리 접근을 하니까 영화를 보게 되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게 되고 올리브영도 가고 싶게 되고 그래서 사실 7초, 10초, 30초 이런 숏폼 콘텐츠를 10배, 100배 더 기회로 보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나의 스트리밍을 높이고 나의 매장의 방문객을 높이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 크리에이터와 그 해당 주체가 더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크리에이터가 프로듀서가 되셔야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큰 기회고 미래에 대해서는 분명히 숏폼 시장이 압도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보다가 안 본다 넷플릭스 많은 분들이 다 그런 경험을 지금 다 겪고 있는데 안 본 컨텐츠를 숏폼으로 다 보시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 보시게 된 숏폼을 누군가가 주도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저작권 이슈가 페이스북에 있었듯이 예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그런 이슈가 있지만 그걸 잘 해결하시는 분들이 미래의 컨텐츠 스토리도 숏폼으로 다 입히셔서 사업화시키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의 1세대 분들이 개척을 하고 계시고 정보형 시장, PD형 시장, 아트형 시장들을 만들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숏폼 시장 자체는 10배, 100배 무궁무진하게 클 수는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약간의 그 접점의 대척점이 모바일 시대가 끝나가니까 5년, 10년 안에 스페이셜이라는 공간 애플에서 비전 프로 발표했던 부분이 활성화된 5년 뒤, 10년 뒤 시장에서도 숏폼이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도 같이 나중에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마지막 이제 8번, 9번 주제를 한 번에 빨리 태성 본부장님 쪽이 또 이제 답변 주시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개 질문 동시에 보는 것이 사는 것이 된다. 유튜브 딜커머스가 뭘까? 저 파괴력이 되게 큰 것 같은데 커머스와 스토리가 뭘까? 유튜브로 10만 명 사게 하는 게 뭘까? 그런 얘기하면서 오늘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내광이라는 프로로 많은 이제 구독자들을 이제 보유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수많은 브랜드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처음 시작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도 첫 에피소드를 찍을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고 처음에 이제 BBQ가 저희를 받아줘서 찍게 됐는데 처음에는 BBQ도 한 제품 10,000개 정도 팔리면 대박이다 생각했고 저희는 당연히 무상으로 제작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때 협상을 하는 어떤 그 과정에서 갑자기 거기 BBQ 회장님이 9,000원을
치킨 한 마리당 9,000원을 할인해 준다고 갑자기 선언을 하셔가지고 저희 전부 다 저게 된다고 뭐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를 런칭했는데 첫날은 한 10,000분 정도밖에 보지 않으셨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어떤 바이럴 커뮤니티 통해서 확산이 되면서 지금 BBQ 앱에 들어가면은 이런 내광 프로를 보면은 BBQ 앱에 들어가면 지금 17,000원이었던 그 황금 올리브 치킨 한 마리가 이제 9,000원에 살 수 있다.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일주일 만에 저희가 500만 뷰를 달성을 했고 이제 그거를 지금 구매 전환 수치로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왔었죠. 그때는 그 앱 어플 가입자 수만 200만 명이 갑자기 증가를 했고요. 이제 그걸 계기로 저희가 매주 어떤 그 에피소드를 생성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키워드는 진정성인 것 같거든요. 그 TV의 예전의 문제점은 저거는 연출일 거야. 저거는 다 조작한 거야. 이런 어떤 시청자들의 신뢰가 점점 없어진 상황에서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저희는 늘 진정성을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출연자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브랜드를 그날 통보를 받고 그 왕하고 어떻게 보면 가격을 협상을 하러 가는 거죠. 그 결과 어쨌든 그 방송을 통해서 브랜드가 갑자기 50%, 60% 파격적인 할인율을 이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3년 동안 80번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매주 이제 방송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데이터가 굉장히 구체화됐어요. 저희는 100만 뷰가 나오면은 구매 전환율이 15%, 20% 정도 돼요. 사실 네이버 키워드 광고 시장, 인스타그램 어떤 광고 시장에 비교하면 그 전환율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수치죠. 그래서 굉장히 고효율적인 광고를 이제 하게 된 이제 IP를 보유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매주 사실 그 광고료를 받아요. 광고주로부터 작년에 광희 씨랑 30에피소드 하면서 평균적으로 1억 5천에서 2억 원이라는 제작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에 8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했고요. 내광이라는 IP 하나로. 근데 저희가 뭐 만세 부를 수 있었지만 사실 진정한 위너는 누구였냐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였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거래액이 2천억이 발생을 했어요. 작년에. 내고왕 에피소드 21번을 통해서 2천억을 달성했으면 거의 매주 100억 이상은 거래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 그 시그마 스튜디오라고 새로운 이제 김용태 대표님 법인을 출범을 한 이유가 이 어떤 그냥 광고주에게 돈을 받고 상품을 노출해 주는 거를 떠나서 더 발전해서 이제 어떤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려고 이제 저희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제품을 노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와 출연자, 셀럽과 그다음에 이제 보는 시청자와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매주 어떤 상품이 진정성 있게 전달이 돼서 그게 구매로 이루어지면 매주 50억, 100억 이런 매출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부 다 RS 구조로 나눠 가지는 그런 생태계를 저희가 이제는 시도하는 시대가 왔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마지막 PPL이 잠깐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를 해서 리테일 시장을 키워서 크리에이터분들과 함께 같이 생태계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같이 잘 만들도록 하고 저도 진짜 재작년에 발표하셨던 WCIF의 연사님들 또 특히 이수만 회장님 지속 가능한 크리에이터의 시장 그 시장에 대해서 아마 이제 오늘쯤부터 시작을 저희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과정에 대해서 콜라보할 수 있는 기업 또 크리에이터 분들 또 WCIF 연계된 회원님들과 함께 지속적인 좀 미팅과 소통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점심 먹고 2부 이후 순서도 다 같이 또 재밌게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